삼성전자가 어떻게 5만 원대예요?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예요. 왜 최근에도 갑자기 대규모로 매도를 하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워런 버핏처럼 이제 아주 뛰어난 투자가가 현금 보유량을 최대한 늘리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일본이 그래 8번이나 실패한 정책을 왜 우리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이고요. 최근에 경제병약이라는 책을 써서 관심을 받고 이렇게 초대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의 오랫동안의 투자한 경험 그리고 뛰어난 그 선험적 지혜 이런 것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현재의 경제의 과격 이론이 주식시장에서 거의 쓸모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뒤였었어요. 주식시장이란 게 현 경제학의 전제 조건, 그리고 완벽한 정보, 또 완벽한 경쟁, 그리고 완전 그 균형 이런 전제 조건에 가장 근접한 게 주식시장인데 가격 이론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주식 대가들이 어떻게 해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투자에 성공하는지 이걸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식 투자 대가들은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타이밍 선택할 때도 그게 거의 틀린 법이 없더라고요. 특히 위험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원금에서 10%만 손해보더라도 원금의 10%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추가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되도록이면 피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워렌 버핏이 어떤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누는 이제 오랜 그 투자 생활을 해와서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 평균적으로 10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반복해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 사상 최대의 현금 보유 비율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 병약적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이든 일본이든 EU 어느 한 나라든 금융위기가 터질 것만 같아요. 금융위기가 먼저 터지면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 경제에도 전염이 되고 곧바로 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드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죠. 경제학이라는 게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성립했거든요. 근데 경제체보다 월등한 인체를 위해서는 생략보다 병약이 훨씬 더 깊게 넓게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어요. 이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수립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82년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터졌었어요. 물론 지금 그건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관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외환위기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하다가 이 경제 병약을 수립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또 마침 그때 이제 1978년대 그 직전에 찰스 킨들버거라고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광기, 패닉, 붕괴라는 책을 펴냈었어요. 금융위기가 평균적으로 10년을 주기로 터지고 그 금융위기가 반드시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세계 경제사 700년을 역사를 연구해서 내린 게 이제 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필연적인 이유만 찾으면 경제 병약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하고 그 이제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좀처럼 그 필연적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현재의 경제학은 이코노믹 플로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소비형 재화에 대해서만 연구를 집중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재산형 재화들 스톡이라고 그러죠. 이런 재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안 기울여요. 그래서 경제학이 미리 배제한 재산형 재화를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 수가 없었죠. 경제학자인 제가 경제학이 배제한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모든 금융위는 제3형제와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가 전개된다. 그 사실을 이제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다른 경제 원리도 파악하게 된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라는 것은 최소한 5, 6년 동안은 소득을 축적을 해야 수요에 가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 6년 동안은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다 이제 그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다른 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으니까 가격이 아주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2, 3년 더 저축해야 수요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빚을 내서 수요에 가담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이제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고 가격은 폭등하죠. 이게 이제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킨들버그가 얘기하는 광기예요. 광기는 수요의 시간 이동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건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으니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수요가 사라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수요가 공동화되면 그럼 가격은 주춤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래도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큰 빚을 내서 투자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게 패닉이 일어나는 원인이에요. 수요의 공동화가 패닉을 일으키는 필연적인 경제 원리라는 얘기죠. 이 수요의 공동화가 일어나면 가격은 더 빠르게 하강을 해요. 패닉 상태에 빠졌으니까 큰 빚을 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팔아치워야 손해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붕괴의 시작인데 이 붕괴에는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시종 파괴 원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신용 승수의 2배만큼 통화량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일을 이제 경제에서는 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이 갑자기 수축이 되게 되면 경제 활동이 이제 갑자기 둔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모든 경제 제도들이 추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제 공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아는 데까지 20년이 걸렸고 임상 사례들을 연구하는 또 한 2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 병리학 책을 쓰는데 42년이 걸렸어요. 이 책은 그만큼 아마 가치가 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하거나 미리 포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썼거든요. 지금 현재 세계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을 것이고 조만간 금융위기가 터지겠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아, 그렇겠지,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본인이 예측해내게 되면 그 예측에 따라서 행동을 옮기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터질지도 모를 금융위기,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워런 버핏처럼 이제 아주 뛰어난 투자가가 왜 모든 주식을 팔고 있으면서 현금 보유량을 최대한 늘리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거품이 커져 있어요. 미국 다우지수든 S&P 500 지수든 나스닥이든 그 지수가 기업 경영수지 호전에 따른 호황이 아니라 그동안에 테마주 중심으로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어왔거든요. 2021년도 그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그게 잠잠해질 때쯤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산업이 또 각광을 받으면서 이 테마가 또 주식시장을 이끌었어요.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머스크도 이제 그 덕을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그 주제가 좀 잠잠해질 때쯤 되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AI 반도체 열풍이 불면서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테마가 등장하면 주식시장 호황이 이끌어질 것 같은데 그런 테마가 저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곧 한계에 올 것 같아요. 물론 AI 반도체 등 관련 산업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호조를 보인다 그러면 현재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것도 비관적으로 보여요. 지금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등의 이제 기업들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잖아요. 서로
AI 반도체를 구입하니까 AI 반도체 하나 수천만 원씩이에요. 근데 그 수천만 원씩 하는 AI 반도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필요한 업체들, AI 반도체를 활용해서 어떤 상업 모델을 이렇게 개척해야 될 업체들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더군다나 AI 반도체를 활용한 어떤 사업 모델을 구축해서 그걸 영위해가는 데는 전력 소모량이 지나치게 커요. 하나의 그 모델을 상업화 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혹은 무역센터 그런 크기의 시설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 모두 다 이 초고성능 컴퓨터 병렬로 연결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전력 소비량이 서울시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런 정도까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력 소비를 해서 과연 상업적인 모델을 개발해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AI 반도체를 활용해서는 상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조만간 드러나게 되면 AI 반도체를 사가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AI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의 경영수지도 뒷걸음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와 있다. 미국 주시장이 더 이상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미국 주시장 호황은 미국 내에서 축적된 자본으로 이렇게 그 호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2022년 1, 4분기, 2,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미국 연준이 갑자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잖아요. 0.5% 올렸다 0.75% 올리고 막 반복해서 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가면 미국 경제 파멸 온다는 얘기를 경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현 경제학은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줄어들고 또 달러가 강세면 수출이 줄어들어서 경기는 후퇴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경제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미국 정책 당국은 경제 이론보다는 현실을 훨씬 중요하게 얘기해요. 과거에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더니 경기의 난을 무사히 벗어나더라. 오히려 경기를 호황으로 이끌더라 하는 경험을 미국이 여러 차례 겪었어요. 대표적으로 1981년도 당시 굉장히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웠어요. 근데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쳐서 그걸 벗어나요. 당시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무려 21.5%까지 끌어올려요. 지금 생각하면 깜짝 놀랄 만한 그 이자율이잖아요. 거기까지 끌어올렸더니 모든 경제학자들은 큰일 났다 그랬는데 미국 경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뒤로 나스닥 시장이 붕괴될 때 있었잖아요. 2000년도에. 그때 2000년 말에 나스닥 시장이 붕괴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80%가 추락했고 전체 주가 지수도 40%가 추락했어요. 그럼 금리가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어요. 그 뒤로도 2009년도에도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거든요. 근데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경제 호황을 이끈다는 사실을 지금도 왜 그런지 경제 원리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건 간단해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더 높은 이자율을 노리고 미국으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금융자본, 이 국내 저축보다 수십 배나 더 규모가 커요. 이것들이 달러가 강세인 미국으로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미국 내의 유동성은 풍부해졌어요. 미국 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그 유동성이 풍부해진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거든요. 당시에 진행되던 금융위기도 풍부해진 유동성이 그걸 차단해내요. 신용 파괴 작동을 차단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났었어요. 저는 그런 게 참 미국이 부러워요. 이론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거죠. 과거에 그런 뛰어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022년도에 그 정책을 펼치니까 실제로 미국 경제가 2022년 3분기에 무려 3.1% 성장률로 돌아섰고 4분기에는 2.6% 성장률을 기록해요. 하강하다 갑자기 상승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었어요. 미국으로 국내 저축과 금융 자본을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유동성이 수축이 됐고 유동성 수축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켰고 이게 그 나라들의 외환위기 혹은 금융위기를 진행시켰어요. 그런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서유럽의 선진국들, 일본, 중국, 기타 제3세계 국가들은 외환위기까지 겪어요. 이 모든 나라들이 그때부터 경제가 점점 둔화돼서 최근에는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상황으로 몰려 있어요. 서유럽 같은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과 플러스 성장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까지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이거 전형적인 거품이거든요. 거품은 반드시 꺼져야. EU 소속 어느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먼저 터져서 전 세계로 전염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도 위험하고 중국도 위험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EU 어느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미국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미국 주식시장도 위험하다. 그런 데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세계 경제 전체에 신용 파괴리가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도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도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붕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금융위기가 어디에선가 터진다. 그러면 세계 경제 전체가 금융위기 늪에 빠지고 또 주식시장도 폭락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참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주가지수가 2,400대로 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5만 원대예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과 성장력이 뛰어나요.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전 기업이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때 3,300까지 갔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2,400 바닥에 있잖아요. 깨질 위험에 처하기도 몇 번 했었잖아요.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그 우리나라 주가지수 한때 2,400 깨질 뻔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차 주식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때 우리나라 주식 전체 보유량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외국인 주식 투자가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최근에 들어 갑자기 대규모로 매도를 하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했잖아요. 한때 899원일 때가 있었어요. 50% 이상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주식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입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높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 환차손을 감당을 못해요. 특히 최근에는 환율이 1,300원대 초반에서 지금 1,400원대를 넘어갔잖아요. 환차손이만큼 생긴단 말이에요.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주식시장이 지금과 같은 처참한 모습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환율을 자꾸만 그렇게 끌어올리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 명분은 명확하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 경쟁력이 상승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실현된 사례는 세계사에 봐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본은 엔저 정책, 고환율 정책이죠. 이거를 1990년대 중반 이래 무려 8차례를 펼쳐요. 단 한 번도 수출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일본이 그래 8번이나 실패한 정책을 왜 우리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지금 1991년 이래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8%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본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실패한 경제정책을 왜 따라하냐고요.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경제 전문가들 또 우리 정책 당국자들 믿음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그거예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2개라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냐고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매출 총액이든 부가가치 총액이든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럼 수출은 GDP의 10% 내외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내수란 말이에요. 내수가 90%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요.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되겠어요? 환율이 올 때 확장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내릴 때 확장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요 자원들 다 수입해 오잖아요. 식량 자원, 공업용 자원 등등 중간재, 소비재, 시설재까지 수입해 오고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져야 값싸게 사올 수 있죠. 그래야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고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고 그러잖아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져야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내수가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식적인 면마저 외면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 근저에 깔려있는 그 믿음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세계사에서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 사람들 믿는 대로 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론을 수정해야지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되죠.